나는 강은지, 22살,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다. 내 또래의 친구들이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나는 뜻밖의 격변을 겪었다.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오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해졌고 평범했던 체력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었다. 사냥감의 미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고 멀리 떨어진 짐승의 발소리가 귀에 꽂혔다. 내 안에서 잠자던 야성, 위피가 깨어난 것이다. 오래전 잊혔던 조상들의 사냥꾼 본능이 세포 하나하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미칠 것 같았다. 나는 무언가를, 아주 원초적인 무언가를 쫓고, 잡고, 정복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 생존 리얼리티쇼, 궁극의 야생 시즌 3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북극의 미개척지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생존 대결. 생존자에게는 명예와 함께 엄청난 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었다. 평범한 예선으로는 내 끓어오르는 야성을 다 보여줄 수 없다고 직감했다. 나는 프로그램 측에 연락하여 별도의 특별 테스트를 요청했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서 펼쳐진 비공개 테스트에서 나의 야성의 피가 부여하는 경이로운 능력들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먹잇감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에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경악했고 결국 나는 정식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25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수백 미터 밖의 표적을 나뭇가지 하나로 정확히 명중시키며 나의 새로운 능력을 증명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부모님은 결국 한숨과 함께 나의 도전을 허락했다. 북극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내 심장은 거친 북극의 바람처럼 요동쳤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금발의 외국인 진행자는 전 세계 생중계 중임을 알렸다. 내 왼쪽에는 거구의 전직 용병 최현우 씨가 있었다. 그는 거친 턱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적도 있지. 그의 말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느껴졌다. 오른쪽에는 전직 특수부대원 김서연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오랜 야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엿보였다. 열대우림에서 1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있었다. 두 거물 사이에 끼인 나는 키 165cm도 채 안 되는 왜소한 체구의 여자아이였다. 뿔테 안경까지 얹어진 얼굴은 전혀 야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해외 네티즌들은 저런 약해 보이는 여자가 야생에 간다고? 맹수들 저녁 식사나 되겠지 라고 비웃었고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 다 시킨다. 돈 때문에 미쳤나 봐 라며 조롱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나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미친 건 맞다. 이 야성의 피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으니까. 필수 생존품 외에 각 참가자에게는 개인 소지품 3가지가 허용되었다. 최현우 씨는 커다란 사냥용 칼, 라이터, 다용도 나이프를 꺼냈다. 김서연 씨는 활과 화살, 라이터, 작은 칼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는 포커카드 1벌, 무쇠 프라이팬, 그리고 묵직한 도끼 1자루를 꺼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최현우 씨는 내 무쇠 프라이팬을 보며 킬킬거렸다. 아가씨, 이건 생존쇼지 요리쇼가 아니야. 김서연 씨는 포커카드를 들고 흔들었다. 이걸로 누구랑 포커라도 치게. 관객들의 조롱 댓글이 쇄도할 때였다.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다. 생중계 드론이었다. 나를 찍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온 드론의 움직임이 거슬렸다. 나는 손 안에 포커카드 1장을 무심코 튕겼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카드는 정확히 드론의 프로펠러에 박혔고 드론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적이 흘렀다. 스태프들이 황급히 달려와 고장난 드론을 수거하고 다른 드론이 더 가까이 날아왔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정말 우연히 그랬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굳어진 최현우 씨와 김서연 씨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세상에. 포커카드 1장으로 50m 상공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었네.
토신님은 무슨 투신이잖아. 하지만 야생에서 1년 동안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저런 기술이 다 통할 리 없어. 나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알지도 못했다. 나의 관심은 오직 북극, 그리고 곧 시작될 사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북극의 작은 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북극의 작은 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며 오히려 내 몸 안의 야성을 더욱 일깨웠다. 섬의 황량한 아름다움은 내가 꿈꾸던 해방감 그 자체였다. 익숙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사냥감의 냄새. 술록이었다. 내 몸속의 야성의 피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젠장. 시작부터 운이 좋군. 프라이팬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어. 북극 술록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가져온 도끼와 칼을 챙겼다. 냄새를 따라 즉시 사냥감을 추격했다. 드론들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싹 뒤쫓으며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나는 카메라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오직 술록, 사냥감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초반의 추격은 신중하고 조용했다. 나는 굳이 속도를 내지 않았다. 야성의 피가 부여한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으로 술록의 흔적을 쫓았다. 발소리를 죽이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렀다. 얼마 가지 않아 술록의 냄새가 점점 희미해졌다. 동시에 습하고 짠 바다 냄새가 실려왔다. 술록이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속도를 높였다. 25kg에 달하는 도끼는 이제 한 손에 가볍게 들려 있었고 내 몸은 바람처럼 숲을 질주했다. 드론들은 필사적으로 나를 쫓았지만 한 대는 이미 한참 뒤처지기 시작했다. 강독에 다다르자 나는 강 한가운데를 헤엄치는 거대한 술록을 발견했다. 내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설마 맨몸으로 강으로 뛰어들려는 건 아니겠지? 미친 거 아니야? 술록은 물속에서 훨씬 강해. 나는 웃으며 도끼를 강독에 내려놓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저없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초가을 북극의 강물은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온도였지만 내 몸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오히려 좋았다. 물살을 가르며 조용히 술록에게 다가갔다. 드론들은 물속으로 뛰어든 나를 놓칠세라 수면 위를 맴돌았다. 물속에서 충분히 가까워지자 나는 번개처럼 두 팔을 뻗어 술록의 목을 낚아챘다. 술록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그 힘은 내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술록의 목에 연달아 강하게 내리쳤다. 몇 초 후 술록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몸은 점점 부드러워지며 저항할 힘을 잃었다. 내 주위의 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나는 더 큰 포식자를 끌어들이기 전에 빨리 술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자 수많은 드론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작은 술록을 어깨에 메고 해변으로 헤엄쳐 돌아갔다. 실시간 댓글창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맙소사. 진짜 맨몸으로 잡았어. 토시님 공식 팬 됐습니다. 완전 미쳤어. 다른 참가자들은 이제 갓 텐트 치고 있는데 저 여자는 벌써 사냥감을 잡았다고. 물기를 털어낸 후 나는 술록 옆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야성의 피는 사냥감의 흔적을 읽고 그 생명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나는 술록의 뿔, 뼈 구조, 몸 크기를 꼼꼼히 살폈다. 뿔과 뼈, 그리고 이빨을 보면 약 2살 정도 된 술록입니다. 이 나이대의 고기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죠. 오늘은 장비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으니 우선 뒷다리 하나만 잘라 구워 먹겠습니다. 가죽은 겨울철 보온용으로 쓸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는 능숙하게 도끼로 술록 다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고기를 분리했다. 나머지 부분은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방금 처리한 다리와 도끼를 든 채 장비를 보관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일부러 천천히 뛰며 드론을 기다려주는 여유도 부렸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바위 파편들이라 야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나는 임시로 하룻밤을 보낼 곳을 정하고 술록 고기를 나뭇가지에 걸어둔 후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드론의 각도를 다시 잡은 후
마른 나뭇가지와 소나무 버섯으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직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불을 피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맞춰보세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댓글창은 다시 달아올랐다. 5분 안에 피울 수 있을 리 없어. 최소 30분은 걸릴걸. 겨우 술록 한 마리 잡았다고 너무 거만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논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정확히 5분 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워냈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밝게 타올랐다. 나는 재빨리 돌 몇 개를 주워와 그 위에 술록 다리를 올렸다. 기름진 고깃즙이 불 위로 떨어지며 매혹적인 치익 소리를 냈고 소나무 향이 사방에 퍼졌다. 도끼로 고기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어 맛보았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육즙이 가득했다. 북극의 밤. 이보다 더 완벽한 식사는 없을 것이다. 나는 만족스럽게 술록 다리를 거의 다 먹었다. 배가 부르고 편안했다. 사실 나중에 사냥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마도 많은 요리 관련 직업을 가지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불 주위에 돌을 정리하고 카메라를 향해 모두 잘 차요 라고 말한 후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가 야생에서의 첫날 밤 깊은 잠에 들었다. 북극의 밤은 길고 깊었다. 북극의 밤은 길고 깊었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동안 나는 얕은 잠을 잤다. 주변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생기면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녘, 나는 동물의 숨결을 느끼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났다. 작은 토끼 한 마리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포커카드 한 장을 꺼내 손안에서 가볍게 돌린 후 촬영하고 있는 드론을 향해 살짝 눈을 찡긋했다. 토시님, 또 포커카드로 저를 겨냥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겨우 불이나 피우고 있을 텐데 토시님은 아침부터 사냥이라니. 나는 200m 떨어진 토끼를 향해 카드를 던졌다. 카드는 손살같이 날아가 토끼의 목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유유히 걸어가 토끼를 주워들었다. 오늘 아침에는 토끼탕 한 냄비면 딱 좋겠네. 재빨리 개인 장비를 정리하고 숨긴 후 강가로 가위생을 관리했다. 무쇠 프라이팬에 물을 가득 담아 토끼탕을 끓였다. 물은 금세 끓어올랐고 나는 손질한 토끼를 토막내어 냄비에 넣고 소금을 약간 넣었다. 금세 향긋한 토끼탕 한 냄비가 완성되었다. 가져온 조미료는 적었지만 주변에 조미료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채집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은신처를 짓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식물을 채집하고 나머지 시간은 견고한 은신처를 짓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뜨거운 토끼탕 한 냄비를 다 마시고 나자 온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맑고 투명했으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흰 구름들은 나의 기분을 매우 좋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싼 드론들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즐겁게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의 주요 임무는 잠자리를 만들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나는 절벽 옆에 위치를 선택했다. 이곳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비교적 잘 막아주었다. 앞쪽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고 왼쪽은 강과 가까웠으며 오른쪽은 넓은 숲이었다. 완벽한 위치였다. 첫 번째 임무는 절벽에 동굴을 파는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모든 장비와 남은 술록 고기를 이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수십만 달러짜리 도끼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즉시 절벽을 파지 않고 먼저 숲으로 들어가 큰 나무 몇 그루를 베어 임시 목조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목조주택 건설은 나의 야성적인 힘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닷새 만에 나는 약 25평방미터 크기의 제법 견고한 집을 완성했다. 카메라를 향해 나는 약간 쑥스러운 듯 말했다. 닷새 만에 급하게 지은 집이라 좀 단순하지만 다음 한 달 반 동안은 뒤쪽 절벽을 파서 방 2개짜리 침실과 거실이 있는 제대로 된 돌집을 만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북극의 밤은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차가운 바람은 나를 매우 편안하게 했다. 며칠간의 생존 끝에 나는 몸속에서 끓어오르던 야성의 피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나의 돌집 건설 선언 이후 온라인 댓글은 완전히 폭발했다. 팬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모두 경악했고 안티팬들은 다시 뜨겁게 논쟁을 시작했다. 겨우 닷새 만에 저렇게 견고한 목조주택을 짓다니 한 달 반이면 돌집도 가능할지도 몰라. 환상은 그만둬. 헛소리일 뿐이야.
한 달 반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할 거야. 이 여자애는 너무 과장하는군. 다른 참가자들은 땅속에도 집을 짓고 식량도 충분히 비축했는데 해시태그 샵 은지돌집 은 즉시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심지어 한 극단적인 안티팬은 은지가 정말로 한 달 반 안에 방 2개짜리 돌집을 파낸다면 즉석에서 그거 늘 먹겠다고 선언하는 토픽을 만들었다. 돌집을 파기 전 나는 슬롯고기 약 60kg을 다시 확인했다. 이 풍부한 에너지로 나는 다가오는 한 달 반간의 건설 기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매일 2시간씩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조미료를 채집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것들은 앞으로 나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것들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 내가 직접 파낸 돌집의 결과물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뒤에서 촬영하는 드론을 따라 나는 흥분하여 화면 속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입구는 아치형으로 디자인했고 지금은 가볍고 튼튼하며 매우 편리한 나무문을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겨울이 오면 투명한 얼음문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분명히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이곳은 약 50평방미터 크기의 넓은 거실입니다. 저는 이곳에 돌로 만든 가구들, 예를 들어 탁자, 의자, 물건을 걸어두는 선반 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단처럼 생긴 다층 돌 선반입니다. 첫 번째 층에는 각종 돌그릇, 나무그릇, 고기, 소금, 물통, 그리고 기본적인 주방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제가 말리고 갈아 만든 수제 조미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곳 북극에서 채취할 수 있는 특정 뿌리 채소와 이끼류를 활용한 맵고 얼얼하고 짜고 단 맛이 나는 조미료들입니다. 세 번째 층은 현재 비어있지만 나중에는 건조육과 각종 씨앗을 보관할 계획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난방과 요리를 겸할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사각형의 난로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 환기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열기가 빠르게 방 전체로 퍼져나가 요리하는 동안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잠자리까지 데워줍니다. 거실 오른쪽에는 약 20평방미터 크기의 침실이 있는데 작은 나무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침실 내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평평한 돌침대입니다. 그 위에 흙을 깔고 부드러운 마른 풀을 한층 더 얹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슬록 가죽과 저의 침낭을 깔았습니다. 침실 내부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작은 돌 선반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소나무 기름으로 만든 등불을 놓아 항상 밝게 빛나며 공간을 늘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저는 또한 작은 창문도 능숙하게 파냈습니다. 낮에는 열어 바람을 막고 밤에는 두꺼운 나무 판자로 닫고 바깥에는 토끼 털을 덧대어 보온합니다. 겨울이 정말 오면 투명한 얼음 창문을 만들어 보온과 자연광을 모두 누릴 예정입니다. 거실 왼쪽에는 약 40평방미터 크기의 방이 있는데 이곳에는 난방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가까운 모퉁이에는 씨앗, 베리류, 그리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가 비축해둔 가공하지 않은 조미료들로 가득 찬 나무 선반이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고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큰 돌판이 있습니다. 강둑 근처에는 생활에 편리하도록 깊은 수로를 파두었습니다. 돌집 외에도 저는 작은 목조 주택 3채를 더 지었습니다. 한 채는 화장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2채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 특별한 용도로 쓰일 겁니다. 목조 주택 주변은 제가 튼튼한 나무 울타리로 둘러막았습니다. 절벽 옆에는 마른 풀도 조금 비축해 두었지만 아직 양이 부족해서 더 보충해야 합니다. 한 달 반 동안의 고된 작업의 결과물은 저를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축하기 위해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술록 고기를 다 먹은 후 저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다가오는 겨울을 위한 식량과 땔감을 보충하기 위해 내일의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나의 생존기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내 라이브 스트림은 이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이전에 내가 돌집을 지으면 그거들 먹겠다고 선언했던 그 안티팬은 이미 재빨리 도망쳤다. 이때 실시간 댓글은 매우 화기애애했다. 정말 대단해. 운 좋게도 지난 한 달 반간의 기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님.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야. 은지님이 방금 말했듯이 내일 사냥하러 간 때 은지님이 준비한 조미료를 보니
다음에는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할지 정말 기대돼. 잠깐만요, 여러분. 은지님이 내일 사냥에서 실패할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이제 겨우 10명만 남았고 동물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곰과 늑대들도 사냥감을 찾아 나설 텐데요. 기대된다. 은지님이 뭘로 한 방 먹일지. 아, 맞다. 어떤 안티팬이 그건 먹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어디 갔지? 과연 사냥감은 완전히 숨지 못했지만 나의 예민한 후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집 짓느라 바빠서 진지하게 사냥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모든 집중력을 사냥에 쏟기로 했다. 포커카드 한 벌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나는 돌집을 나섰다. 겨우 초겨울이라 땅 위에는 얇은 서리층이 덮여 있었고 작은 동물들은 여전히 활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나는 카드를 사용해 작은 다람쥐 몇 마리를 쉽게 잡았다.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더 큰 사냥감의 흔적을 계속 쫓았다. 약 5km를 더 가자. 나는 서로 다른 육에서 12종류의 사냥감 냄새를 맡았다. 한 종류는 큰 동물이었고 다른 종류는 무리를 지어 사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나는 큰 사냥감을 먼저 노리기로 했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약 6마리 정도 되는 사향소 무리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400kg이 넘는 건강하고 성숙한 수컷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과연 사냥감은 완전히 숨지 못했지만 나의 예민한 후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집 짓느라 바빠서 진지하게 사냥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모든 집중력을 사냥에 쏟기로 했다. 포커카드 한 벌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나는 돌집을 나섰다. 겨우 초겨울이라 땅 위에는 얇은 서리층이 덮여 있었고 작은 동물들은 여전히 활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나는 카드를 사용해 작은 다람쥐 몇 마리를 쉽게 잡았다.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더 큰 사냥감의 흔적을 계속 쫓았다. 약 5km를 더 가자. 나는 서로 다른 육에서 12종류의 사냥감 냄새를 맡았다. 한 종류는 큰 동물이었고 다른 종류는 무리를 지어 사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나는 큰 사냥감을 먼저 노리기로 했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약 6마리 정도 되는 사향소 무리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400kg이 넘는 건강하고 성숙한 수컷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기 위해 그 한 마리만 잡기로 했다. 나는 재빨리 카드 몇 장을 던져 사향소 무리의 방어 대용을 혼란에 빠뜨렸다. 일부러 큰 수컷 사향소의 주의를 끌면서 약간의 도발적인 살기를 뿜어냈다. 과연 그 사향소는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면서도 카드를 이용해 가볍게 공격하며 계속해서 돌집 방향으로 유인했다.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사향소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나는 즉시 속도를 높여 추격했고 도끼를 휘둘러 맹렬히 공격했다. 몇 분 후 거대한 사향소는 내 앞에 쓰러졌다. 시청자들은 이 최고의 사냥 장면 앞에서 모두 감탄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밟고라는 기술을 선보이며 전리품을 처리했다. 그 후 작은 동물 무리의 은신처로 향했다. 예상대로 토끼굴이었다. 간단한 덫으로 나는 30마리 이상의 작은 토끼를 쉽게 잡았다. 나는 매운 토끼 요리를 정말 오랫동안 먹고 싶었다. 숲을 헤매며 땔감을 더 모으던 중 나는 자신을 매우 흥분시키는 또 다른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숲에 눈꿩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것은 내가 곧 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재빨리 덫 몇 개를 설치하여 20마리 이상의 눈꿩을 쉽게 잡았다. 대부분 암컷이었다. 나는 그들을 미리 준비해둔 목조주택에 풀어놓고 키우기 시작했다. 식량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았다. 강이 완전히 얼기 전에 물고기도 몇 마리 더 잡아야 했다. 물고기 고기에는 좋은 단백질이 많아서 긴 겨울 동안 나의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내가 이 계획을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시청자들과 공유하자마자 즉시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제 은지님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스트리머는 낚시 그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생각이지? 전문적인 낚시를 보고 싶으면 빨리 김서연님의 라이브 스트림으로 가세요. 그녀는 매일 4kg 정도 되는 큰 연어를 잡고 있어요. 지금은 물고기의 여왕으로 불린다고요. 물고기의 여왕? 예전에는 최연우가 토끼의 왕으로 불렸던 것 같은데 그 칭호는 이미 우리 은지님에게 오래전에 넘어갔어. 현재 나를 제외하고는 4명이 참가자만이 남아있었다.
모두 견고한 은신처를 지었지만 각자 다른 생존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물고기의 여왕 김서연은 50마리 이상의 큰 물고기를 비축했고 상당량의 식물도 모아두었다. 이전에 토끼의 왕으로 불렸던 최현우는 이제 다람쥐의 왕으로 바뀌었고 현재 20마리 이상의 토끼와 40마리 이상의 작은 다람쥐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동물을 사냥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참가자인 박지우는 현재 가장 다재다능한 참가자로 여겨지며 20마리 이상의 물고기, 수십 마리의 토끼와 셀 수 없이 많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비축했다. 마지막은 이민준이었다. 늑대를 한 방에 때려잡는 것으로 유명한 맹렬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최근에도 사냥소 한 마리를 사냥했고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사냥감을 유인하여 빠르게 제압했다. 게다가 이민준은 낚시 그물도 소유하고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많은 양을 수확했다. 이민준은 현재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여겨졌다. 다음 날 아침, 끈기 있는 팬들은 라이브 스트림 화면 앞에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했다. 알고 보니 나는 채집한 식물 섬유들을 엮어 매우 정교한 낚시 그물을 만들고 있었다. 아무도 그 작은 섬유들이 그렇게 정교한 낚시 그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단순히 그물을 물에 던져놓고 오늘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며칠 전 강에 물을 들어갔을 때 나는 해풍의 방향과 물속에 희미하게 퍼지는 짠 냄새가 확연히 변한 것을 일부러 확인했다. 나의 야성의 피가 감지하는 자연의 흐름은 며칠 안에 큰 물고기 떼가 내가 있는 곳 근처의 강 구간을 지나 더 습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강 입구에 직접 그물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물고기가 그물 영역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즉시 그물을 끌어올릴 것이었으므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물의 한쪽 끝을 강둑에 튼튼한 나무 말뚝에 묶고 다른 쪽 끝에는 무거운 돌 몇 개를 묶어 강바닥으로 가라앉혔다. 강둑에 느긋하게 앉아 나는 주머니에서 사양소 고기로 직접 만든 매운 육포를 꺼내 천천히 씹어 먹었다. 내가 만든 육포는 정말 맛있었다. 고기는 질기면서 바삭했고 매콤한 맛이 적당했다. 한 조각을 다 먹고 나면 새콤달콤한 야생 베리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 야생의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맛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운 장면은 물론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에도 들어왔다. 내가 말했잖아. 은지님 라이브 스트림 볼 때마다 먹을 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매일매일 너무 풍성하게 먹어서 부러워 죽겠네. 다른 참가자들은 매일 식사량을 조절하며 힘들게 사는데 은지님만은 야생생활을 특별한 미식쇼로 만들었네. 이때 물고기 떼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 물고기들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마지막 육포 조각을 입에 넣고 동시에 일어섰다. 큰 물고기 떼가 내 그물 쪽으로 빼곡히 헤엄쳐 오고 있었지만 나는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대신 재빨리 반대편에 다른 그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물고기 떼를 에워쌌다. 물고기 떼는 즉시 당황했다. 나는 재빨리 움직여 두 개의 그물을 서로 묶은 후 빼곡한 물고기 떼를 뚫고 강둑으로 돌아왔다. 강하게 한번 당기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들어 서로 겹쳐서 강둑 위에서 마구 뛰어올랐다. 물고기 양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많았다. 대략 350kg 이상은 될 것 같았다. 나는 작은 물고기들은 강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약 250kg은 즉시 돌집 옆에 목조주택으로 옮겼다. 그곳을 냉장고 삼아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바깥 기온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으므로 신선한 물고기를 보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 나의 식량과 비축량은 다가오는 4개월간의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며칠 동안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희귀한 북극 독수리의 흔적을 발견했다. 며칠 동안 나는 토끼 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독수리를 더 가까이 유인했다. 살아서 잡아 길들여 동반자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렇게 해야 이곳의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독수리 중 하나를 잡는 것. 게다가 산채로 잡아 길들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은밀하게 몸을 숨겨 이 북극 독수리의 모든 움직임과 사냥 습관을 꼼꼼히 관찰했다. 독수리의 일정을 확실히 파악한 후
나는 신중하게 덫을 설치하고 직접 만든 토끼 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독수리를 유인하여 덫에 걸리게 했다. 마침내 며칠간의 힘든 기다림 끝에 나는 독수리를 산채로 잡는 데 성공했고 길들이기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나를 경계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사냥한 신선한 고기를 건네며 교감했다. 나의 야성의 피는 독수리의 두려움과 야생의 본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주간의 노력 끝에 나는 독수리를 나의 동반자로 만들었다. 이제 독수리는 내 어깨에 평화롭게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은 지난 3주간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못한 아쉬움을 완전히 지워주었다. 3달 후 북극의 대지는 완전히 차가운 얼음과 눈 속에 잠겨 있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든 혹독한 겨울이었다. 겨우 2명이 가장 강력한 참가자만이 남아 있었다. 전 세계는 이 마지막 생존 전투의 모든 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제외한 남은 참가자 셋은 차례로 겨울의 맹위 앞에 무릎 꿇었다. 물고기의 여왕 김서연은 강이 얼어붙은 후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곰이 그녀가 비축해둔 물고기마저 대부분 빼앗아갔다. 결국 40일째 되는 날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식량이 없어 게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람쥐의 왕 최현우는 더욱 심각한 사고를 겪었다. 배고픈 나머지 그는 덜 익은 다람쥐 고기를 급하게 먹었다가 심한 식중독에 걸려 여러 번 계속해서 설사를 했다. 결국 기진맥진하여 30일째 되는 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박지훈 역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다재다능한 참가자였지만 예상치 못한 불운을 겪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작은 불씨가 그녀의 목조주택으로 튀어 집 전체가 불타버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고 애썼지만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동상 상처로 인해 결국 프로그램 측의 강력한 권유로 무기력하게 게임을 포기했다. 이제 마지막 대결에는 나와 맹렬한 사냥꾼 이민준만이 남았다. 그는 몽둥이 하나로 거대한 늑대를 때려잡는 전적으로 유명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이 두 야생의 정점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지켜보았다. 이민준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극심한 추위와 고립감, 그리고 줄어드는 식량은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매일 그는 목조주택 안에 웅크리고 앉아 카메라에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이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자주 빠져들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자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민준과는 달리 나의 삶은 이때 완전히 여유롭고 풍요로웠다. 돌집 전체는 내가 직접 만든 투명한 얼음 문과 얼음 창문으로 바뀌어 매우 아름다웠다. 따뜻한 돌집 안에 앉아 바깥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가끔은 나의 동반자, 북극 독수리, 하랑과 즐겁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하랑은 이제 내 어깨에 얌전히 앉아 내 명령을 기다리거나 섬 주변을 정찰하며 나에게 사냥감의 위치나 위험을 알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내 옷은 항상 단정했고 심지어는 도자기를 만들 시간과 여유도 있었다. 최근에는 사향소 가죽을 처리하여 부드럽고 큰 코트를 직접 만들었다. 가끔씩 그것을 걸치고 하랑과 함께 이곳저곳을 산책했다. 즐겁게 산책하던 중 나는 매우 아름다운 붉은 여우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다. 여우는 하랑과 나를 보고 잠시 경계했지만 나의 야성의 피가 전하는 친밀감 때문인지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즉시 또 다른 애완동물을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 그 여우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보자마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내가 붉은 여우를 산채로 잡을 계획을 막 세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의 돌집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하랑이 내 어깨에서 크게 울며 경고했다. 이민준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식량을 찾기 위해 나의 은신처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날카로운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의 돌집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차서 화살을 쏘아댔지만 나의 견고한 얼음문은 끄떡도 없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려 했다. 프로그램 측의 비상경고음이 울렸다.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나는 하랑과 함께 급히 이민준에게 다가갔다. 이민준 씨, 멈춰요. 이 이상은 프로그램 규정 위반입니다. 나는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강은지, 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가 이 쇼의 챔피언이다. 그는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눴다.
나는 하랑을 날려보내 그의 화를 쳐내게 했고 동시에 포커카드 몇 장을 던져 이민준의 팔다리 주변의 눈밭에 정확히 박았다. 위협 사격이었다. 그는 놀라 얼어붙었고 그 순간 프로그램 팀의 제설차와 스태프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이민준을 제지하고 위료팀에 인계했다. 이민준은 결국 실격 처리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팀은 나에게 공식적으로 궁극의 야생 시즌 3위 챔피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맙소사, 벌써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쉬움에 웃었다. 거의 반년 가까이 이 황량한 북극 지역에서 살아왔지만 내게는 여전히 탐험할 것이 많았다. 나의 우승 소식에 부모님은 특별히 프로그램 팀과 함께 이 작은 섬까지 오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깊은 이해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남은 모든 식재료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푸짐하고 맛있는 잔치를 열었다. 매콤한 사양소 볶음, 팬프라이드 연어, 2% 싼 거지닭, 매운 토끼찜, 황금빛으로 맛있게 구워진 눈꺼 고기, 그리고 향긋한 베리 야채 수프 등이 식탁에 올랐다. 부모님은 내 곁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은지야, 네가 이렇게 강하고 멋진 아이인 줄 몰랐다. 네가 너의 야성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들의 따뜻한 말은 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나의 우승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상금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돈을 모두 내가 가지지 않았다. 나의 야성의 피를 깨닫게 해준 이 북극의 대지에 보답하고 싶었다. 먼저 부모님께 처음에 나의 꿈을 지지하며 지원해주셨던 50만 달러를 돌려드렸다. 남은 돈의 절반은 이 지역의 북극 자연보존협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작은 섬을 아예 구매하여 이곳이 영원히 원래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야생의 땅으로 남도록 했다. 이곳은 더 이상 쇼의 배경이 아닌 진정한 야성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섬을 관리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나의 돌집은 이제 야생학교가 되어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하랑과 붉은 여우, 설아, 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야생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얼마 후 궁극의 야생 프로그램 측에서 다음 시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네 번째 시즌은 지난 세 시즌의 모든 챔피언과 준우승자들이 제외하는 특별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숨겨진 사냥 고수들을 초청하여 열대우림에서 함께 경쟁하며 가장 고귀한 칭호인 야생 사냥의 왕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북극의 바람이 불어오는 얼음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안에 야성의 피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북극의 혹독한 겨울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열대우림의 뜨거운 정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모험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